1월 17일. 1월 17일 날 우리가 시작할 때 전 상당히 좀 걱정했어요. 과연 이게 11번 동안 충분히 의미 있는 강연을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다음에 진짜 수강하시는 분들한테 충분한 그런 만족을 줄 수 있을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걱정했는데 지금 저는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저는 굉장히 행복하고요. 처음으로 저도 이런 걸 해봤어요. 제가 책에서 글을 쓰면서 내 마음속에는 다 있었지만 이거를 11번 걸쳐서 이거 전개한다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참 어느 누구도 하기 어려운 일을 한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참 기쁘고요. 그렇게 된 가장 큰 도움을 주신 게 여러분들이라서 진짜 여러분들한테 박수 보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강부터 10강까지 내용을 제가 간략하게 좀 설명드리고 그다음에 그게 어떤 식으로 연결되는지 물론 뭐 많은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그런 측면도 좀 설명드리고 그것이 어떻게 응용될 수 있는지 좀 설명드리는 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카메라가 어디 위치죠? 카메라는 저쪽 화면을 비치고 있어요. 화면. 제가 이제 여러분들 느끼셨겠지만 저는 강의할 때마다 상당히 준비를 꽤 합니다. 한 이틀 가까이 준비를 해요. 한 번 강의를 하기 위해서. 근데 그때마다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제 강의를 듣기 위해서 시간과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전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영화 시나리오를 한 편 쓰듯이 합니다. 사실은 항상. 여러분들 혹시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기승전결이 있고 그 안에 스토리가 있고 어떤 주제가 뚜렷하고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정확한지 그런 거를 상당히 신경을 썼어요. 그렇게 느껴지셨나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걸 할 때 제가 항상 마음에 드는 단어가 success라는 단어입니다. 여기 S-U-C-C-E-S-S 하나가 더 들어가면 이제 성공이라는 뜻이죠. success. 근데 제가 항상 글을 쓸 때나 강연을 할 때나 짧은 스피치 할 때 항상 이걸 염두에 두는데요. 일단 심플해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해야 된다. 제가 1강부터 10강까지 굉장히 많은 얘기, 복잡한 얘기를 했지만 전달하는 메시지가 굉장히 단순합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는. 그리고 매 강의마다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단순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과 나중에 보면. 그래야만 기억에 남습니다. 전달이 된다고. 그 다음에 unexpected. 의외성이 있어야 돼요. 항상. 아니 남들 똑같은 얘기 뭐 평소에 흔하게 들 수 있는 얘기는 괜히 시간 내갖고 멀리 와서 들을 필요 없잖아요. 그죠? 근데 제 강의 듣는 사람들 대부분 그런 얘기 합니다. 굉장히 의외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얘기를 항상 하신다. 이런 얘기하고 저는 그게 상당히 의도적인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죠? 세 번째가 콘크리트. 콘크리트는 뭔지 아시죠? 콘크리트, 철근 콘크리트. 네. 굉장히 단단해야 돼요. 구조가. 뭔가 좀 엉성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튼튼한 어떤 기승전결 구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또 하나는 credibility. 이거는 굉장히 신뢰할 만해야 돼요. 뭔가 중간에 무슨 얘기를 했는데 저건 뭔가 사실 아닌 것 같아. 이러면 곤란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단어도 굉장히 정확한 단어를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단어를 썼을 때 그 단어가 여러 가지 뜻으로 해석될 수 있는 거는 각각 안 쓰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그런 경우는 그걸 데피니션을 정의를 해야 되죠. 여러분들 제가 정치 얘기를 많이 했는데 혹시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민주주의라는 단어를 거의 안 씁니다. 안 쓰려고 의도적으로 노력해요. 왜냐하면 민주주의는 잘못된 거기 때문에 잘못된 번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데모크라시 이거는 다수에 의한 정치 체제라는 뜻이지 민주주의할 때 주의는 이즘이라는 겁니다. 이즘은 이념체계 사상체계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데모크라시는 사상체계가 아닙니다. 일종의 정치의 질서예요. 그래서 제가 민주주의라는 단어 안 씁니다. 어쨌든 그런 거 굉장히 신경 쓰면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크레디빌리티 단어 하나하나 숫자 하나하나 그래프 하나하나 다 굉장히 신뢰를 가져야 되는데 제가 굉장히 많은 슬라이드를 쓰잖아요. 100% 다 제가 만든 겁니다. 대부분의 그래프 숫자 다 제가 온갖 데이터베이스를 뒤져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신뢰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더 전달이 잘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모션, 감정이 실려야 됩니다. 그냥 남이 한 얘기를, 남이 이론을 뭐 이렇게 지식을 전달하는 것 갖고는 충분히 그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 없어요. 사람들한테 그 자기 뜻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 감성을 실어서 해야 되는 거죠. 감성이라는 건 결국은 어떤 행복한 세상에 대한 어떤 갈망, 그다음에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어떤 연민,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이 꼭 실려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스토리텔링. 꼭 내가 가급적 저는 거의 모든 강의에서 저의 개인적인 경험을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그 경험이 없으면 다른 사람의 어떤 경험이라도 스토리로 가급적 만들려는 노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강의 전체를 영화처럼 기승전결로 항상 만들어서 이제 설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석세스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앞으로 어떤 발표할 기회 많으실 텐데 글 쓸 때도 항상 이런 원칙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각 그 강의별로도 이런 원칙을 갖고 있지만 10개 강의도 다 이런 원칙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제가 각각의 강의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다른 얘기를 한 거예요. 엉뚱한 갑자기 뭐 예상 못했던 강의들을 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연결됐고 그것이 이제 나중에 어떻게 결론 나는지를 이렇게 이런 어떤 원칙에 의해서 한번 관점에서 한번 바라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좀 자세히 하시려면 스틱이라는 책을 꼭 보세요. 이 스틱에 바로 이 석세스의 원리가 나옵니다. 제가 이제 1월 17일 날 아카스 아카데미와 함께하는 꿈이라는 그 프로그램을 우리 불광동에서 했는데요. 제가 이거 하고 나서 약간 좀 당황했어요. 왜냐하면 끝나고 어렵다는 거야. 저는 뭐 나름대로 굉장히 쉽게 하려고 노력했거든요. 근데 아마 이 정치나 경제나 뭐 이런 뭐 어떤 과학적 원리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던 사람들이 들으면 내가 생각해도 좀 어려운 얘기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다음부터 제가 좀 전략을 좀 바꿨는데 어쨌든 그때 제가 이제 첫 번째 제가 제시한 그림입니다. 1강에서 이 파도가 치는데 이제 배가 있는데 아무리 큰 배라 하더라도 30만 톤짜리 유조선이라 하더라도 진짜 바다에 뛰어놓으면은 진짜 이렇게 편지와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이라는 것도 이 큰 강, 큰 바다에 떠 있는 작은 그 흐름이기 때문에 이 역사의 거대한 물결, 국가라고 하는 거대한 시스템 속에서 거기서 우리가 살아남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인생은 역사의 도도한 파도에 흔들리는 작은 이력 편지일 뿐이라는 거죠. 그리고 어느 시대, 어느 국가에 태어났느냐가 인생의 태반을 결정한다. 제가 이렇게 시작했거든요. 지금은 여러분들 아마 이 뜻을 잘 아실 거야. 처음에는 왜 저런 엉뚱한 얘기를 하나 그러셨을 것 같은데, 그리고 시대의 흐름을 타면 영웅, 정치가, 사상가 큰 기업이 나타나는데 과연 우리가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2017년 우리가 다가오는 미래에 세상을 통찰하고 미래를 예측하고 몸과 마음을 수련하는 게 우리 클래스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마 그때는 이제 감이 잘 안 잡히셨을 거예요. 왜 제가 그때 그런 얘기를 했는지. 그래서 제가 이제 역사의 전환점, 36년마다 돌아오는 역사의 전환점, 1871년, 1909년, 45년, 80년, 2017년 얘기하면서 특히 제가 1871년 얘기를 많이 했죠. 이때 사람들이 어떤 결정을 한 사람이 어떤 그 국가를 만들었고 그게 그 후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의 운명을 바꿨다는 얘기를 했는데 국가마다 이제 다른 결정을 하는 거고 그런 운명의 시간이 2017년에 올 것 같다. 그때 과연 우리 국가가 내가 어떤 결정을 하느냐가 앞으로 36년, 72년 동안 우리 스스로의 인생, 그다음에 우리 후손의 인생을 바꿀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고요. 보면은 1907년에서 45년, 80년 세상이 크게 다르다는 걸 이제 이런 그래프로 표시할 수 있죠. 그래서 아까 이제 원일군이 파라다임 얘기를 했는데 제가 제시하고자 했던 게 사실은 파라다임입니다. 어떤 뚜렷한 파라다임이 있어야만 그 세상 그 프레임이죠. 우리 권 선생님은 프레임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파라다임이라는 이론적 틀 위에 이런 경제를 바라보는 프레임, 정치를 바라보는 프레임, 이 사회를 바라보는 프레임이 제대로 있어야만 경제 정책, 정치 정책, 사회 정책을 할 수 있고 이 속에 살아가는 내 인생, 나의 사업 이런 것을 제대로 해나갈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파라다임과 프레임은 항상 이런 과학과 수학적인
것이 꼭 바탕이 돼야 되고 이 진실된 세계 그거는 통계로 되게 나타나죠. 이런 구조로 된 세상을 이해하면 훨씬 더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처음에 이런 얘기를 하니까 너무 어렵죠 사실은. 지금 아마 이해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그런 패러다임을 만든 사람들이 세상을 어떻게 바꿨는지. 그래서 칼 막스가 1900년대 초반, 20세기 초반에 세상을 어마어마하게 영향을 줬고, 그다음에 케인즈가 바로 이 1945년부터 80년까지 거의 세상을 지배했습니다. 케인즈의 사상이. 그래서 그 당시는 미국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죠. 미국의 모든 경제학자들은 다 케인지안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케인즈의 전성시대였습니다. 그리고 그 북한, 소련, 뭐 이런 중국은 다 마르크스의 전성시대였죠. 이 두 사람의 사상가가 완전히 어떤 36년간 전 세계를 지배한 겁니다. 경제 측면에서. 그러고 나서 이제 80년부터 세상이 바뀌었죠. 레이건과 이제 대처가 나오고 이 두 사람의 이론을 바탕 제공한 게 바로 하이에크하고 밀턴 프리드만이라는 사람인데, 바로 이제 이런 지금 2017년에 거의 이제 이런 사람들의 세계가 끝나가고 아담 스미스, 칼 막스 이런 뭐 사람들의 시대가 끝나가는데, 아직 이 앞으로 다가올 세상, 지금의 현실을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 정치, 경제, 사회적인 프레임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패러다임이 없어요. 미국에도 아직 없고 유럽에도 없습니다. 한국에 물론 없고. 그래서 제가 이걸 한번 도전해 보겠다. 굉장히 어려운 건데, 그래서 이제 제가 도전하기로 이렇게 딱 한 거죠. 좀 앞으로 커지면 좋겠어요. 다음 슬라이드. 근데 무지무지 어려운 작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약간 어떻게 보면 오만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사회과학자가 원하는 가장 그 위대한 업적은 정치, 경제, 사회 역사를 통섭해서 일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일반 법칙이다. 근데 그걸 한 사람은 인류 역사에 서너 명밖에 없는데, 어쨌든 그런 작업을 한번 해보겠다 했는데, 자화자찬일지 모르지만 어느 정도 한 것 같아요. 제가. 저는 미국이나 유럽에도 어떤 학자도 이런 작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뭐 아직 검증을 안 됐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이 이론을 영어로 좀 써서 외국 잡지에 몇 가지 기고해서 오히려 한국에서 더 인정받을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람들은 이제 저는 생물학 전공한 학사거든요. 석사가 아니기 때문에 박사나 교수님들이 별로 안 좋아하시죠. 정치학, 경제학 한 사람들이 많은데, 어쨌든 그건 뭐 사람들 생각이고, 저는 이제 이런 길을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1강에다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게 너무 어렵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사실은 그때 어렵게 느끼셨죠? 1강에서. 근데 지금 어떠세요? 괜찮아요. 어렵지 않으시죠? 예. 그래서 어쨌든 첫 강의에서 제가 너무 높은 목표를 세웠는데, 어쨌든 그 2강부터는 약간 좀 쉽게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2강의 제목이 집단 행동과 가치 창조라고 여기 이 자리에서 한 겁니다. 수련회 와서. 그래서 제가 노동에서 가치가 생기기도 하지만 질서에서 제대로 된 가치가 생긴다. 이거 굉장히 획기적인 얘기입니다. 인류 역사의 대부분 사람들은 가치는 노동에서 생긴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질서의 가치가 생긴다는 얘기가 바로 에카스의 원리의 중요한 거고요. 질서만이 그 가치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림을 그렸죠. 그래갖고 이 그림이 여기에 11가지의 그 특징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처음 보면은 이거 너무나 어렵게 보이지만 하나하나 음미해서 보면은 아주 단순한 그림입니다. 이런 그 내부에 이런 에이전트들이 있고 개체가 있고, 여기 룰셋, 규칙과 핏 오더, 이건 같은 개념입니다. 그런 것이 있고, 이런 것이 외부의 정보를 받아들여서 이거에 반응을 하고, 그 위에서는 물질과 에너지가 정보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폐기물이 나오고 에너지가 증가하고, 이런 동작을 통해서 배우고, 이게 복제되고 결국은 죽는다. 뭐 이런 11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많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죠. 그 역량을 낭비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 그 최소작용의 법칙이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지배해서 패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껴야 되고, 그 그러니까 낭비를 줄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이제 여러 번 강조했는데, 교육, 토지, 세금, 에너지, 노동시간, 청춘, 여성 능력, 우리나라 이게 엄청나게 낭비되고 있습니다. 지금 다. 그죠? 느끼실 거예요. 그러니까 불행한 이유가 바로 너무나 낭비하는 사회 구조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낭비하지 않고
아주 아름답게 풍족하게 살 수 있을까? 그런 해결책을 찾는 게 바로 에카스 아카데미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이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예로 지금 저희가 여기 장경도 해수욕장이 요 위치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서울에서 제가 이쪽에서 군포시에서 왔죠. 이렇게 고속도로를 쭉 타고 여기를 넘어서 다리를 몇 개 건너서 여기 지금 있는데 바로 여기서 한 3km 정도 떨어진데 어마어마하게 큰 화력발전소가 있습니다. 5000kW. 대개 화력발전소가 되게 400kW가 많아요. 근데 그런 게 한 10개 있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게 있고. 근데 이게 영흥 화력발전소인데 굉장히 그 선진적인 겁니다. 진지 얼마 안 됐어요. 한 10년밖에 안 된 건데 지금도 짓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석탄 화력발전소인데 석탄을 여기서 수입해갖고 이제 여기서 석탄을 떼갖고 전기를 만드는 건데 여기서 석탄은 아무리 고급 기술이라도 지금 40%만 전기로 바뀌고 나머지 60%는 전기가 에너지가 다 날아갑니다. 그 중에서 한 30% 같은 건 공기로 날아가고 나머지 30%를 식혀야 돼요. 식히기 위해서 바닷물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이 일대 바닷물이 딴 데보다 상당히 따뜻해져서 생태계를 교란하고 있어요. 이제 그거를 여기다 파이프를 이렇게 심어서 뜨거운 물을 이렇게 연결하면 그 에너지의 양이 이 인천, 안산, 부천에 있는 거의 모든 가정의 난방비를 다 해결할 수 있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지금 낭비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 국가라는 에카스가 왜 그런 낭비를 할까? 이걸 낭비하지 않고 에너지를 하면은 이걸 쓰게 되면 환경오염도 줄일 수 있고 이 가정들도 돈을 벌 수 있고 이 회사도 돈을 버는데 이걸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존재하는 온갖 이권 집단들이 하기 싫은 겁니다. 여기 가스 회사도 있고 뭐 온갖 회사들이 있는데 이미 자리를 잡고 있는 회사들이 이걸 하기 싫은 거예요. 그다음에 이 발전소에 있는 사람들도 별로 이게 뭐 공무원들이 비싸기 때문에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국가 전체로 보면 큰 도움이 되지만 각자의 이익 집단들한테 별로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누가 해결해야 되느냐? 정치 지도자가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걸 잘하는 나라만이 경제가 발전하고 국민을 행복한 나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이제 그런 계산을 한번 해본 건데요. 그래서 투입 물량을 줄일수록 에카스는 항상 그렇습니다. 폐기 물량을 줄일수록 적응에 유리하고 진화해서 승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지에 왔던 포유류가 바다로 들어가서 고래가 되면 팔다리가 없어집니다. 그죠? 목이 없어집니다. 최소한 에너지를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그래야만 살아남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게 돼 있어요. 어쨌든 그런 원리를 우리가 이런 걸 깨달을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상생 질서를 창조해야만 진화의 승자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게 한 10억 개가 넘는 세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세포가 서로 상생하기 때문에 우리 몸이 살아남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국가 내에서 지금 5천만 명이 뭔가 질서를 이루기 때문에 이루는 상생을 하기 때문에 국가가 살아있는 거고 기업이 삼성전자의 10만 명의 사람들이 서로 상생의 질서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이익을 내는 거고 그보다 훨씬 더 좋은 상생의 질서를 만든 애플이라는 회사가 불과 뭐 몇천 명이 일하지만 세계에서 가장 큰 700조의 회사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럼 상생의 질서를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 우리의 미션이죠. 그래서 에카스의 원리는 바로 상생의 질서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와 관계된 건데 또 하나는 이제 우리 몸 안에도 이권 집단이 있습니다. 암세포죠. 암세포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끊임없이 팽창하면서 에너지와 그 산소를 다 흡수합니다. 그리고 질서를 깨면서 자기만 커지죠. 이 국가에도 그런 존재들이 있잖아요. 마피아, 그다음에 뭐 이상한 이권 집단들. 바로 그런 그 암세포를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느냐가 인간이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하듯이 국가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기업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이권 집단을 어떻게 통제하는가라는 주제와 이 상생 질서, 윈윈 오더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 두 개가 핵심 중에 핵심 메시지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11개의 강의의 핵심이고요. 그래서 크리에이팅 윈윈 오더 이게 이제 모든 우리 활동의 목표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3강에서 이제 그 구체적으로 원리를 이제 설명합니다. 4가지 경제와 설탕의 정치 경제학 얘기를 하는데요. 아시다시피 이제 제가 설탕 회사에서 다니면서 경험을 가지고 이제 이론을 도출하게 됐는데
이 국제시장에서는 이렇게 싼 물건이 우리나라에서 너무 비싸게 팔리는 이 원리가 바로 이렇게 엄청난 이익을 만들어내고 담합을 해서 여기서 해외 비자금 빼돌리는데 그 이유가 여기 이 관세라고 하는 이상한 제도를 자기들이 이권 집단들이 쉽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고, 바로 그걸 만들었을 때 약 1년에 2천억 원을 벌면서 딱 3개 회사의 사주들이 1,600억 원을 매년 가져가고 거기에 그 400억 원을 쓰는데 그 400억 원을 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뭐 임직원이라든가 공무원이라든가 언론사라든가 이런 이제 이권 집단들이 여기 존재하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4천만 명이 2천원, 1인당 4천원씩 매년 손해보는 구조인데, 이 구조가 이권 집단에 아주 집요하고, 작은 이권 집단은 쉽게 뭉친다는 원리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사람들의 다중의 합리적 무시 혹은 그 프리라이딩, 그러니까 무임승차 현상 때문에 이 현상이 60년 동안 부조리하고 불법인 게 알면서도 고쳐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요 집단이 바로 G1입니다. 0.1%의 G1. 그 다음에 요 집단이 G2입니다. 약 1%. 그래서 이제 여기 99%가 여기에 속하는 게 설탕뿐만 아니라 수천 가지가 다 이런 식으로 구성되고, 이런 현상이 국가가 처음 생겼을 때는 몇 개 안 되다가 이런 게 점점 많아지면서 국가가 이제 경직되고 경제가 쇠퇴하고 망하는 원리다. 그래서 제가 구성한 굉장히 많은 원리들이 바로 설탕에서 나온 겁니다. 이렇게 이제 전개를 한 거죠, 제가. 그래서 거기서 이제 경제를 4가지로 구분하는 이제 그런 작업을 했는데요. 어쨌든 그런 블루오션과 레드오션, 그러니까 이게 혁신 경제, 그다음에 경쟁 경제, 그다음에 이권 경제. 이권 경제는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가 공공 경제. 아까 그 설탕에서 이권을 가지고 혹은 그 허가권, 그다음에 불법적인 방법으로 돈을 버는 게 이제 이권 경제라고 했고요. 근데 이권 경제는 GDP를 감소시키고 혁신 경제만이 GDP를 증가시킨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가장 어려운 분야가 바로 경쟁 경제에 지나치게 많은 사람들이 경쟁을 함으로써 이익은 적고 비정규직 많고 임금이 굉장히 작은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공공경제 부분이 상당히 큰데 거기에 어마어마한 낭비가 일어나고 있는데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래서 경제를 이렇게 4가지로 나누면 이 정책이라든가 어떤 비즈니스 하는 사람도 굉장히 좋은 통찰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전통 경제학에서는 이런 걸 전혀 안 나누려고 가급적으로 노력을 해요. 돈은 다 똑같은 돈이다. 수요 공급은 맞아갖고 항상 똑같은 건데 왜 돈을 나누려고 하냐.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경제학자들은. 그걸 제가 깬 거죠. 근데 이런 식으로 구분해 놓으면 뭐 경제학 책 10권 읽은 것보다 이거 하나만 딱 요 표 하나만 갖고보다 훨씬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경제를 진짜 쉽게 이해할 수 있고 거기서 대책들을 꺼내낼 수 있다. 그래서 상당히 이런 식으로 만체가 구분이 상당히 인정을 받고 있고요. 게다가 이제 그거를 제가 산업연관표하고 국민계정에서 통계를 뽑아서 이렇게 구분을 해본 것이 상당히 주목을 받았죠. 그래서 경쟁 경제에 이렇게 낮은 월급 받은 사람들, 61%의 사람들을 어떻게 구제할 것인가는 이권 경제를 줄여서 혁신 경제에 더 많은 투자를 해서 이 사람들이 더 많은 고용을 할 수 있도록 해서 경쟁을 완화시켜야 된다. 그런 전략과 이 공공경제 부분에 낭비를 줄여야 된다. 이런 아주 명쾌한 그 경제 운영 전략을 뽑아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4강에서는 신화 알고리즘과 기업 경영, 그다음에 이제 에카스의 원리를 설명드렸는데요. 사실 우리나라가 어떤 면이 있냐면은 저는 1강부터 10강까지 보면 진화의 원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진화 알고리즘이라는 게 굉장히 단순한 거거든요. 복제되는 과정에서 뭔가 변화가 생겨요. 수많은 게 복제되면 애를 낳으면 같은 엄마한테도 다른 애들이 나오잖아요. 그럼 복제가 되면 이제 변이가 생기는데 그 변이된 것 중에서 환경 변화에 따라서 선택되는 게 있고 선택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빨리 죽는 게. 선택돼서 다시 자손을 만드는 게 바로 이제 그런 진화 과정이고요. 그래서 복제되고 선택되고 복제되고 변화되고 선택되는 이 3과정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게 바로 진화 알고리즘이라고 하는데 그게 굉장히 단순한데도 어마어마한 설명력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거의 모든 것은 진화로 설명할 수가 있어요.
생명체도 그렇지만 기업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근데 우리나라는 불행하게 진화 공부를 잘 안 시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있지만 기독교에서 굉장히 싫어해요. 진화 원리를 부정하니까. 그러니까 또 우리나라 기독교 굉장히 힘이 세고, 그 다음에 대학에서 잘 안 가르쳐요. 그리고 고등학교 때도 진화 원리를 잘 안 가르칩니다. 저도 대학에서 생물학을 공부했는데 대학교 4년 동안 한 번도 진화에 공부를 한 적이 없어요. 선생님이 진화 전공한 사람이 우리나라에 몇 명 없습니다. 어쨌든 이제 그래서 제가 이 몰디브의 바우드 섬 얘기를 했죠. 그때 이런 아름다운 미생물이 뭐 수십억, 수백조쯤 될 거예요. 어마어마한 숫자들이 어떻게 한꺼번에 이렇게 동시에 빛을 낼 수 있는, 협력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진화됐을까? 그게 바로 그 진화하는, 그 통신하는 방법과 그 30억 년 동안 생존하기 위해서 그런 어떤 방법을 만든 거고요. 그래서 이 생명체 하나, 단세포 생명체 하나도 에카스 시스템이지만 요 속에 있는 이런 하나 각각의 그 에이전트라고 하는데 이것이 수십억 개가 모여서 일종의 하나의 에카스로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수많은 세포들이 협력하면 훨씬 더 그 생존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모여서 다세포 생물이 되고, 다세포 생물이 모여서 인체가 되는 과정에서 뭐 간이 생기고 허파가 생기고 눈이 생기고 뭐 뼈가 생기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진화가 된 거죠. 그래갖고 나중에는 이 스티브 잡스라고 하는 위대한 인간이 태어나고 애플이라고 하는 위대한 기업이 태어난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순환 시스템 자체도 하나의 에카스인 거죠. 그래서 신화 시스템과 그다음에 피부와 뭐 근육과 뼈가 모이면 바로 인간이라고 하는 에카스가 또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스티브 잡스라는 에카스, 그다음에 거대한 기업이라고 하는 에카스, 원리가 다 똑같다는 거죠. 그다음에 국가라는 에카스, 원리가 똑같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과학적 진실이라는 것, 과학적 모델이라는 것은 단순할수록 좋죠. 그래서 제가 오캄의 면도날이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죠. 근데 그 단순한 모델이 각종 많은 현상을 설명할 수 있을 때 그게 진실에 가까우고 그게 좋은 과학적 모델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에카스 같은 자연과학 모델을 설명할 때나 뭐 5GI 모델, 4개의 경제 모델, 이런 사회과학적 모델을 설명할 때도 저는 어떤 생각을 항상 하냐면 이 원리가 3000년 전에도 작동했고 100년 전에도 작동했고 오늘날도 작동하지만 100년 후, 1000년 후에도 작동할 것이다.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건 과학이 아닌 거예요. 마뉴겔레의 법칙이 10억 년 전에도 작동했고 10억 년 후에도 작동할 수 있다는 걸 믿듯이 그 집단 행동의 원리, 에카스의 원리는 저는 10억 년 후에도 작동할 거라고 봅니다. 그거를 틀렸다는 증거를 찾기 힘들어요. 아직까지는 저 그런 반론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구에서뿐만 아니라 저 멀리 안드로메다 성운의 30억 광년 멀리 있는 별에 생명체가 있다면 있을 거거든요. 이런 원리를 따를 것이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는 거고요. 그것이 만약에 아니라면 지금 좋은 과학이 아니라고 생각한 거죠. 어떻게 보면 엄청난 제가 큰 꿈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오만하다고 할 수 있을 정도까지 높은 꿈을 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이제 진화 원리를 설명할 때 피트니스 랜드스케이프를 좀 설명했는데요. 관심 있는 분들을 요거 한번 조금 더 연구해 보시면 굉장히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 많습니다. 사람이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그 다음에 이 진화의 그 넓은 그 미지의 바다를 갈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사업할 때도 예를 들면 조금씩 항상 뭔가 변화를 추구해야만 환경이 변할 때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어떤 때는 큰 점프를 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어요. 시장 환경이 크게 바뀌면 작은 점프 갖고만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근데 큰 점프라면 에너지를 낭비하기 때문에 굉장히 뭐랄까요, 힘들어질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은 점프와 큰 점프를 어떻게 조화할 것인가, 그것을 이렇게 사고하는 모델이 바로 이 랜드스케이프입니다. 피트니스 랜드스케이프입니다. 여기서 피트니스라는 거는 피트니스 센터에서 얘기하는 뭐 몸 만든다는 게 아니라
적합한 거. 적합한 거. 그래서 fit order라고 제가 많이 하는 게 바로 적합한 질서라는 거예요. 가치는 적합한 질서에서 나오는 거죠. 이게 진화에서 나오는 거죠. 적자 생존할 때 fitness the survive the fittest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윈이 그렇게 얘기했죠. survive the fittest. 그러니까 fitting 그 환경에 적응하는 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한 거죠. 진화의 핵심 원리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5강에서 그 5GI 이론을 얘기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사회과학 이론에서 가장 중요한 이론이 계급에 관한 이론입니다. 근데 계급에 관한 이론들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했죠. 뭐 대표적인 게 이제 칼 막스도 얘기했고 뭐 수많은 사회학자들이 계급 이론을 연구했는데 저 같은 독특한 이론은 딴 사람들 얘기한 적은 없어요. 근데 제가 아주 우리나라의 유수한 사회과학자들을 많이 만났는데 이 5GI 이론이 너무나 탁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약간 뿌듯한 점이 있는데 굉장히 많은 걸 설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최소승리협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왜 G3가 생겨나는지, 그러니까 아까 이제 제가 설명드린 게 G1이 설탕의 어떤 설탕의 그 원어그룹, 그다음에 예를 들면 일본 중세 같은 경우는 이제 다이묘죠. 그다음에 이 밑에 이권 비호 집단이 있고 측근들 약 1%, 그다음에 요 사무라이 같은 경우에 약 10%, 조선 같은 경우는 양반 집단이죠. 양반 집단. 왕이 있고 집권 붕당이 약 1%가 있고 약 10%의 양반 집단이 있고 그 밑에 이제 서민이 있고 이제 노비 계층이 있는데요. 노비 계층이 실제로 그 조선은 약 30%가 넘었습니다. 대단한 그 노예 국가였죠. 조선이. 그 원리가 바로 근데 G1과 G2가 생기는 원리는 단순하죠. 이거는 아까 설탕의 원리에서 아주 쉽게 설명할 수 있어요. 최고 이권을 가진 사람이 일종의 국가를 운영하는 게 도둑국가라는 얘기를 나중에 하는데 그 도둑의 우두머리가 작을수록 좋기 때문에 그 자기가 그 이권을 갖기 위해서 그렇게 만듭니다. 그 다음에 그 주변 집단들도 작게 하려고 노력하는데 최소승리연합에 의해서 그래도 국가를 통치하려면 약 10% 정도는 자기가 어느 정도 자기 편을 끌어들여야만 통치할 수 있어요. 그 공사판에서도 10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 명이 10명 정도 컨트롤할 수 있는 거예요. 정형책에 보면 백인대장이라고 있죠. 백인대장은 바로 10인대장 10명을 모은 겁니다. 그리고 백인대장이 10명을 모으면 바로 이게 천인대장이 되는 거예요. 그게 옛날부터 그 사람의 어떤 관리에서 십진법이 중요한데 어쨌든 대개 한 10% G3가 형성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조선시대 양반이 있었고 북한에 지금 공산당원이 약 10%죠. 그 다음에 한국도 약 10%의 지금 이권 집단이 아주 강고하게 지금 구성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G5가 생기는 이유가 그 G5가 존재함으로써 이 G4에 대한 어떤 안심, 나는 그래도 저 사람들보다는 잘 사는 거야. 그 다음에 너희들 이 체제에 순응하지 않으면 이 밑으로 떨어질 거야. 이런 공포감을 조성하기 위해서 보면은 거의 모든 나라가 이런 G5 그룹이 있습니다. 특히 북한 같은 경우는 아주 심각하죠. 제가 얼마 전에 그 북한 얘기를 좀 들었는데 러시아에서 외교관을 오래 한 사람들이 북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거예요. 거기 이제 노동자들도 많이 오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북한에서 노동자들을 러시아에 많이 파견합니다. 뭐 벌목 공장, 뭐 광산 이런 데 많이 파견하는데 딱 이렇게 얘기해요. 공산당원이 비공산당원을 완전히 노예 쪽으로 취급한답니다. 왜 밖에서. 그 정도로 이 계급이 철저하게 분리된 사회가 바로 북한 사회예요. 그러니까 이런 원리가 딱 맞아요. 근데 이게 딱 10대 1이랍니다. 한 명이 10명, 10명이 100명을 관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론이 그런 데서도 맞는구나 이렇게 생각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이론을 약간 더 응용해서 사회라는 건 대개 이렇게 형성된다는 거죠. 궁전 안에 지원 0.1%가 살고 왕과 귀족 살고 그 주변에 귀족들이 약 1%가 살고 그래도 그 사람들을 비호해 줄 수 있는 사람이 G3가 성 안에 삽니다. 이게 약 10%고 성 밖에 G4와 G5가 사는데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런데 예를 들면 지금 같은 경우 삼성그룹 같은 경우에 이 안에 전산, 증권, 유통, 무역, 건설, 보험까지 다 이 안에서 하는 일종의 봉건적인 구조다 이렇게 설명했고요. 이게 이제 아까 G1, G2가 이렇게 형성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구조가 삼성의 성, 현대의 성, 모피아의 성, 민주당의 성, 각 대학들도 하나의 성입니다. 사실 각 대학의 각 학과도 성이에요.
2대 무용과 하나의 성입니다. 강고한 성이죠, 그죠? 그 안에 엄청난 이권이 있어서 그 안에 들어가려는 어떤 엄청난 투쟁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이 밖에 못 들어간 사람들은 진짜 실력 있는데도 이 성 안에 못 들어가는 사람, 이권을 차지하지 못한 사람이 어렵게 사는 세상은 아주 불우하고 부진적인 사회라는 거죠. 봉건 사회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점점 이런 봉건 구조가 강고해지고 있다는 게 큰 문제라고 이제 말씀드린 거고요. 그 통계 자료로 이게 이제 1995년도고 2012년인데 95년도에 그 상위 1%가 7%를 가져가는 거를 15년 만에 12%를 가져가고 그다음에 그 밑에 9% 이게 지원 G2죠. G3가 22% 가진 거를 33% 가져감으로써 밑에 90% 사람들이 71%에서 55%만 가져가서 결과적으로 소득이 1,200만 원에서 1,100만 원으로 떨어집니다. 무시무시한 통계죠. 이거. 과거 한 17년, 20년 동안 우리나라 물가 어마어마하게 올랐습니다. 집값 올라, 교육비 올라, 통신비 올라. 근데 90%의 사람들한테 소득이 떨어진 통계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지금 피부로 느끼고 있는 서민층의 어려움, 중소기업, 자영업자의 어려움, 그다음에 일자리 안 생기는 거 다 여기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건데 이런 거를 우리나라 권력자들, 정치인들, 관료들, 정치학자들 거의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통계가 최근에 밝혀졌어요. 그래서 참 이게 바로 제가 얘기하는 그 성이론, 지원 G2가 사는, 그다음에 G3가 사는 성벽 안에 사람들과 이 밖에 들판에 사는 성 밖에 사람들의 이 격차가 커지는 점점 우리가 계급 사회로 가고 있는 그 모습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가 이제 숙제고요. 바로 이게 성벽의 높이입니다. 이게. 역사의 진보라는 건 성벽의 높이가 낮아질수록 진보고 성벽의 길이가 짧아질수록 진보라고 좀 말씀드리는 거죠. 어쨌든 지금 우리나라는 거꾸로 가고 있는 거죠.